총, 균, 쇠 강의, 1강.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소개. 우리가 앞으로 탐험할 이 거대한 이야기는 그 질문의 깊이만큼이나 그 질문에 답하려는 저자의 인력 또한 매우 독특합니다. 인류 문명 전체의 운명을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는 보통 역사학자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길잡이가 될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원래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UCLA 의과대학의 생리학 교수이자 새의 진화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조류학자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문명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뉴기니의 험준한 정글을 탐험하며 새들의 행동과 진화를 연구했습니다. 바로 이 독특한 현장 경험이 그를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질문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도서관의 낡은 책 속에서가 아니라 땀 흘리며 함께 일했던 뉴기니 현지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역사의 수수께끼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책의 모든 것을 촉발시킨 얄리의 질문 역시 어느 날 해변에서 그가 직접 들었던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한 명의 과학자가 수십 년간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들다가 전혀 다른 분야의 거대한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류학자가 어떻게 인류 문명 전체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점이 다이아몬드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그는 역사라는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자신이 평생 훈련해온 과학자의 도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사건을 나열하는 대신 전 세계에서 반복되는 거대한 패턴을 찾으려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원인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원인을 추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전공인 생물학과 지리학을 바탕으로 역사학, 고고학, 언어학, 유전학 등 수많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모으는 탐정처럼 그는 여러 학문의 지식을 엮어 인류 문명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결국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인종이나 문화의 우월성이라는 낡고 위험한 편견을 대체할 과학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새로운 역사 해석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모든 연구는 우리가 세상을 더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처럼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과학자의 눈으로 역사를 분석하고 현장 연구자의 경험으로 인간을 이해하며 위대한 작가의 필력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독보적인 지성인입니다. 이 특별한 길잡이와 함께 이제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 장대한 비밀을 파헤쳐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장엄한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 균, 쇠 강의, 2강. 오늘부터 우리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수수께끼에 도전하는 장대한 지적 탐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명저, 총, 균, 쇠의 세계로 떠나는 여정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오늘날 세계는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할까요? 왜 어떤 문명은 다른 문명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역사를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 답을 민족성이나 문화, 혹은 특정 리더의 역량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책과 우리 강의의 모든 여정은 뉴기니의 한 현지인, 얄리가 던진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당신네들은 그렇게 많은 발전된 물건, 즉 화물을 가졌는데 우리들은 그러지 못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13,000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인류 문명의 출발선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강의에서 우리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불평등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는 식량 생산의 힘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어떻게 사냥과 채집을 하던 인류의 일부가 농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 농업이라는 혁명이 어떻게 인구, 기술, 사회구조의 폭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결정적인 농업혁명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했는지 그곳에 풍부했던 작물과 가축 후보들을 살펴보며 지리적 운의 실체를 확인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듯 가축이 될 수 있는 동물의 조건 또한 매우 까다롭다는 안나 카레니나 원칙을 통해 왜 말은 가축이 되었지만 얼룩말은 그러지 못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이어서 우리는 식량 생산이 어떻게 잉여와 전문가 계층을 낳고 마침내 정복의 직접적인 무기인 총과 쇠의 탄생으로 이어졌는지 그 기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통념을 뒤집는 흥미로운 통찰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균의 기원을 추적합니다. 우리가 길들인 가축들이 어떻게 인류에게 치명적인 질병과 그에 대한 면역력이라는 무서운 선물을 동시에 안겨주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질병의 역사를 파헤쳐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이점들이 어떻게 대륙의 축방향이라는 단순한 지리적 요인에 의해 전파 속도가 결정되었는지 지도를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동서로 길게 뻗은 유라시아와 남북으로 길게 뻗은 아메리카의 운명이 왜 달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거대한 구조의 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론을 종합하여 호주, 중국, 아메리카 등 각 대륙의 실제 역사에 적용해보면서 우리가 세운 가설이 얼마나 강력하게 현실을 설명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강의 시리즈는 여러분에게 역사를 보는 새로운 눈을 선사할 것입니다. 인종적 편견을 걷어내고 환경과 질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인류라는 배우가 어떻게 각기 다른 연극을 펼쳐왔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얄리의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 얄리의 질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 균, 쇠, 강해. 오늘부터 우리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수수께끼에 도전하는 책, 총, 균, 쇠를 함께 탐험하려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강력하며 어떤 나라는 가난과 질병에 시달릴까요? 왜 인류의 발전 속도는 대륙마다 그토록 달랐을까요?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기록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1972년 저자 다이아몬드가 연구를 위해 머물던 뉴기니의 해변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얄리라는 현지인 정치가를 만나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얄리가 다이아몬드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네 백인들은 왜 그렇게 많은 화물을 개발해서 뉴기니로 가져오는데 우리 흑인들은 우리만의 화물을 거의 만들지 못한 겁니까? 여기서 얄리가 말한 화물은 단순히 물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발전된 기술, 막강한 군사력, 복잡한 정치제도,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게 된 힘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얄리의 질문은 결국 왜 역사는 특정 민족에게만 부와 권력을 안겨주었는가라는 물음인 셈입니다. 지난 1만 3천년 인류사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이런 민족 간의 불평등에 대해 과거에는 흔히 인종주의적인 설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어떤 인종이 유전적으로 더 우월해서 다른 인종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아주 위험하고도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이러한 설명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는 뉴기니에서 직접 생활하며 그곳 사람들이 결코 지능이 낮거나 창의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이아몬드는 이 책 전체를 통해 그 답이 인간의 생물학적 차이가 아닌 각 민족이 살아온 환경의 차이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가 결국 각 사회가 총, 균, 쇠를 발전시키거나 그러지 못하는 운명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총, 균, 쇠는 바로 이 거대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장대한 탐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롤로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대한 탐구가 순수한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얄리의 왜라는 질문이 인류 문명 전체를 돌아보는 거대한 학문적 탐구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생각의 씨앗입니다. 또한 가장 손쉬운 답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원래 그렇다거나 특정 집단의 능력 탓으로 돌리는 단순하고 편협한 설명은 문제의 본질을 가립니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닌 환경이라는 더 큰 틀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능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지리적, 사회적, 역사적 환경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깊이를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배우는 것은 현재의 불평등을 이해하는 첫걸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국가 간의 격차와 불평등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에 걸쳐 누적된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얄리가 던진 위대한 질문을 가슴에 품고 그 답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환경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축소판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같은 뿌리에서 시작한 두 민족의 운명이 각기 다른 섬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극명하게 엇갈리게 되었는지 그 생생한 자연 실험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균, 쇠 강의, 4강. 지난 시간에는 왜 세상은 이토록 다를까? 라는 얄리의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 총, 균, 쇠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그 답이 인종적 차이가 아닌 환경적 요인에 있다고 주장했죠. 오늘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하고도 조금은 가슴 아픈 역사의 자연 실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수백 년 전 태평양의 광대한 바다를 무대로 용감한 폴리네시아인들이 카누를 타고 미지의 섬들을 개척해 나가던 시대입니다. 그들은 같은 문화와 기술,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는 바로 이 폴리네시아인들 중 두 갈래로 나뉘어 정착한 두 집단에 관한 것입니다. 한 그룹은 거대하고 다양한 환경의 뉴질랜드에, 다른 한 그룹은 그보다 훨씬 작고 외딴 채텀 제도에 닻을 내렸습니다. 뉴질랜드에 정착한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마오리족이 되었습니다. 뉴질랜드는 비교적 따뜻한 북섬부터 서늘한 남섬까지 다양한 기후를 가졌고, 특히 폴리네시아인들이 가져온 작물 중 타로나 고구마 같은 일부를 키울 수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농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곧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다는 의미였고, 이는 사회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식량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계층, 즉 전문적인 기술자, 전사, 그리고 권력을 가진 족장들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죠. 마오리 사회는 점차 복잡해지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부족 간의 경쟁과 전쟁도 빈번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정교한 무기, 요새화된 마을인 파, 그리고 독특한 예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반면 뉴질랜드에서 동쪽으로 약 800km 떨어진 채텀 제도에 도착한 폴리네시아인들은 모리오리족이 되었습니다. 채텀 제도는 뉴질랜드보다 훨씬 작고 기후도 더 춥고 바람이 강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폴리네시아인들이 가져온 열대 작물들은 이곳에서 자랄 수 없었습니다. 농업이 불가능해지자 모리오리족은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수렵과 채집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표범, 물고기, 조개류, 그리고 섬의 새들을 사냥하며 살았죠. 이런 환경에서는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어려웠고 잉여 식량도 거의 없었습니다. 자연희 사회는 소규모 단위로 유지되었고 복잡한 계층 구조나 전문화된 직업도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리오리족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중요시하는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상에서 출발했지만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마오리족과 모리오리족은 전혀 다른 사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1835년에 발생했습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전쟁 기술을 연마해온 마오리족 중 일부가 배를 타고 채텀 제도에 도착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평화롭게 살아가던 모리오리족은 이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수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전투 경험에서도 압도적인 차이가 났기 때문이죠. 결과는 모리오리족의 거의 완전한 절멸이라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이아몬드는 이 사례가 마치 통제된 실험실에서 진행된 자연 실험과 같다고 말합니다. 출발점은 같았지만 어떤 환경에 놓였느냐에 따라 인간 사회가 얼마나 극적으로 다른 길을 걷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결코 어느 민족이 더 우월하거나 열등해서가 아닙니다. 이번 장의 자연 실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첫째, 환경은 사회를 조각하는 예술가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연환경, 나아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문화, 기술, 가치관까지도 깊숙이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자원의 유무가 발전의 갈림길을 만듭니다. 농경 가능 여부라는 단 하나의 차이가 마오리족과 모리오리족의 운명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지 보세요. 이는 오늘날 국가 간의 발전 격차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셋째, 고립과 경쟁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모리오리족의 고립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내부의 위협에 취약하게 만들었고,
마오리족의 환경은 경쟁을 통해 특정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동시에 갈등을 내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넷째, 작은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도를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미미해 보였던 환경적 차이가 수백 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증폭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과 환경의 변화가 미래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장은 이렇게 한 편의 드라마처럼 강렬한 사례를 통해 환경의 결정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더 큰 규모의 대륙 간 문명 차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환경이라는 무대 위에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계속해서 함께 탐험해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균, 쇠 강의, 5강. 지난 시간에는 같은 조상에서 출발한 마오리족과 모리오리족의 엇갈린 운명을 통해 환경이 사회의 발전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무대를 더 큰 대륙으로 옮겨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도 극적인 문명 충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펼쳐진 소수의 스페인 정복자들과 거대한 잉카 제국의 만남입니다. 때는 1532년 11월 16일, 장소는 페루의 고산 도시 카하마르카입니다. 한쪽에는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끄는 168명의 스페인 병사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8만 명의 대군에 둘러싸인 채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던 잉카 제국의 황제 아타우알파가 있습니다. 수적으로 보면 비교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역사는 믿을 수 없는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아타우알파 황제는 포로로 잡혔고 그를 호위하던 수천 명의 잉카인들은 학살당했으며 스페인 병사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기적 같은 혹은 비극적인 사건 속에는 유럽이 다른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힘의 원천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압도적인 군사기술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은 강철로 만든 갑옷과 투구로 몸을 보호했고 예리한 강철검으로 무장했습니다. 반면 잉카 병사들은 솜을 누빈 갑옷을 입고 돌이나 나무로 만든 둔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스페인인들이 사용한 초보적인 총, 즉 화승총은 비록 사격 속도가 느리고 명중률이 낮았지만 기가 먹먹할 정도의 엄청난 소음과 하얀 연기는 잉카인들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말의 존재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말이 없었기에 잉카인들은 평생 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동물을 탄 스페인 기병대가 돌진해오자 그들은 마치 상상 속 괴물이 나타난 것처럼 혼비백산했습니다. 기병대는 보병을 압도하는 속도와 높이, 파괴력을 가진 강력한 전쟁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시적인 무기보다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 즉 세균이었습니다. 피사로가 도착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인들이 가지고 온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이 신대륙에 먼저 상륙해 있었습니다. 수천 년간 가축과 함께 살며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온 유럽인들과 달리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 새로운 질병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천연두는 잉카 인구의 90%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심지어 아타우알파의 아버지인 황제마저 병으로 쓰러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잉카 제국은 황제의 자리를 놓고 끔찍한 내전까지 치른 직후라 극도로 분열되고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력의 차이 또한 결정적이었습니다. 스페인인들은 문자를 사용하는 사회였습니다. 피사로는 이전에 다른 정복자들이 신대륙에서 성공한 전략들을 책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를 기습적으로 사로잡는 것이 제국 전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임을 알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면 아타우알파가 속한 잉카 사회에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고 스페인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탐욕과 기만적인 전략에 대해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이 그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그렇다면 카하마르카의 충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이 이야기는 기술과 정보의 격차가 곧 힘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과거의 전쟁뿐 아니라 오늘날의 경제, 외교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요인들 너머를 봐야 합니다. 스페인의 가장 강력한 동맹은 총이나 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균이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종종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역사가 단순히 몇몇 위대한 개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음을 깨닫게 합니다.
카하마르카의 비극은 피사로의 용맹함이나 아타우알파의 어리석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에 걸쳐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두 문명이 가진 힘의 총체적인 차이가 한순간에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명의 만남이 가진 복잡하고 때로는 파괴적인 측면을 직시하게 됩니다. 힘의 불균형 속에서 한쪽의 만남은 다른 한쪽에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페인이 어떻게 잉카 제국을 무너뜨렸는지 그 직접적인 원인인 총, 균, 쇠의 위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유럽인들은 이 모든 것을 가졌고 잉카인들은 갖지 못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회 발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식량 생산의 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균, 쇠 강의, 6강. 지난 시간에는 소수의 스페인 병사들이 어떻게 거대한 잉카 제국을 무너뜨렸는지 그 직접적인 원인이 총, 균, 쇠, 그리고 말에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유럽인들은 이 모든 것을 가졌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갖지 못했을까요? 이번 장에서는 그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 사회 발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식량 생산의 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만 년 동안 인류는 사냥과 채집을 통해 식량을 얻었습니다. 이는 자연이 주는 것을 그날그날 소비하는 방식이었고 넓은 땅에서 소수의 인구만을 간신히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1만 년 전 인류의 일부는 야생 동식물을 직접 기르고 키우는 농경과 목축, 즉 식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농업은 같은 면적의 땅에서 수렵 채집보다 수백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자 사람들은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한 곳에 머물러야 하는 정착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착 생활과 인구 증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잉여 식량의 발생과 전문가의 탄생입니다. 농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든 사람이 식량을 구하는데 매달리지 않아도 될 만큼의 식량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는 식량은 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왕이나 관료, 군인, 사제, 기술자 같은 전문가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피사로의 군대를 조직하고 원정을 지원할 수 있었던 강력한 국가는 바로 왕과 관료라는 전문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병사들이 들었던 강철검은 쇠를 다루는 기술자라는 전문가가 있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전문가들은 농업이 만들어낸 잉여 식량이 없었다면 결코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가축의 역할은 그야말로 결정적이었습니다. 가축은 단순히 고기나 우유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나 말은 쟁기를 끌며 식량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렸고 운송수단이 되어 교역과 정복 활동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피사로의 기병대가 보여준 말의 위력은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가축들이 세균, 즉 균의 원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는 소, 양, 돼지 같은 가축들과 수천 년간 가까이 살면서 그들의 병원균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홍역이나 천연두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를 퍼뜨리게 된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먼저, 모든 거대한 변화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총이나 제국 같은 화려한 결과물들의 가장 깊은 뿌리는 결국 어떻게 식량을 얻는가 하는 아주 평범한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항상 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또한 역사는 서로 복잡하게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은 인구 증가와 정착을 낳고 이는 전문가 계층을 탄생시킵니다. 전문가는 다시 기술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가축은 식량, 운송수단, 그리고 질병 면역이라는 전혀 다른 결과들로 이어집니다. 어떤 현상도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힘을 보게 됩니다.
초기 농부들은 제국을 건설하거나 질병 면역을 얻으려고 농사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식량을 얻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수천 년 후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의 현재 선택 역시 미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왜 유럽인들이 총, 균, 새를 가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들은 효율적인 식량 생산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답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한 단계 더 깊어져야 합니다. 만약 식량 생산이 이토록 강력하다면 어떤 곳에서는 일찍 시작되고 어떤 곳에서는 아예 시작되지도 못했을까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세계 각지로 흩어져 농업이 처음 시작된 발상지들을 찾아가 보고 왜 그곳들이 특별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균, 쇠 강의 7강. 지난 시간에는 식량 생산이 인류 사회의 힘과 기술, 질병, 면역력까지 결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식량 생산이 이토록 강력하다면 왜 어떤 곳에서는 일찍 시작되고 어떤 곳에서는 아예 시작되지도 못했을까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이번 장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세계 각지로 흩어져 농업이 처음 시작된 발상지들을 찾아가 보고 왜 그곳들이 특별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업이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며 어느 지역에서든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면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식량 생산은 아무 데서나 발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특정한 조건, 즉 작물화하고 가축화할 만한 야생 동식물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극소수의 지역에서만 독립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던 아주 드문 사건이었습니다.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은 전 세계에서 식량 생산이 독립적으로 시작된 몇 안 되는 발상지를 찾아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을 갖춘 곳은 바로 지금의 중동 지역, 이른바 비옥한 초승달 지대였습니다. 이곳에는 밀, 보리, 콩처럼 영양가 높고 재배하기 좋은 야생 식물들이 풍부했습니다. 또한 양, 염소, 소, 돼지처럼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4대 가축의 야생 조상들이 모두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고대 농업의 시작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갖춘 환경적 축복을 받은 땅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독립적인 농업 발상지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벼와 기장 농사가 시작되었고 중남미에서는 옥수수와 콩이, 그리고 남미의 안데스 산맥에서는 감자가 작물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비해 작물이나 가축의 종류가 훨씬 적었습니다. 특히 아메리카 대륙에는 가축화할 만한 대형 포유동물이 라마와 알파카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 몇 안 되는 발상지 바깥의 다른 수많은 지역은 어떻게 농경사회가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사회는 농업을 스스로 발명한 것이 아니라 이웃한 발상지로부터 작물과 가축, 그리고 농사기술을 하나의 꾸러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고대 문명들, 예를 들어 이집트나 인더스 문명, 그리고 훗날 세계를 제패한 유럽 사회조차도 농업을 스스로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부터 농업이라는 혁신을 전수받아 발전시킨 후계자들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호주나 북미 서부 같은 지역은 왜 끝까지 수렵채집 사회로 남았을까요? 그 지역 사람들이 덜 똑똑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작물화할 만한 쓸모있는 야생식물이 거의 없었고 가축으로 삼을 만한 대형 포유동물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농업이라는 출발선에 설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모든 성공적인 결과에는 훌륭한 초기 조건과 원재료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사람들은 그저 운 좋게도 자연이 준 최고의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역사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조건과 환경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계획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줍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사회들조차 핵심적인 기술을 스스로 발명한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운 좋게 이웃에게서 전수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로부터 이어진 거대한 지식과 기술의 흐름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기회의 차이를 능력의 차이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을 시작하지 못한 사회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과 조건을 이해하기 전에 섣불리 그들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결국 오늘날 세계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분은 수만 년 전 각 대륙에 흩어져 있던 야생 동식물의 분포라는 지극히 환경적인 운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출발선은 처음부터 평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그 운 좋은 지역에서조차 인류는 왜 편해 보이는 수렵 채집 생활을 버리고 고된 농업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대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농업을 시작하게 된 복잡하고 점진적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균, 쇠 강의, 8강. 지난 시간에는 식량 생산이 극소수의 운 좋은 지역에서만 시작될 수 있었으며 역사의 출발선이 처음부터 불평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그 운 좋은 지역에서조차 인류는 왜 편해 보이는 수렵 채집 생활을 버리고 고된 농업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이번 장에서는 그 환상을 깨고 인류가 농경 생활로 넘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점진적이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초기 농업은 수렵 채집 생활보다 결코 매력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노동 시간을 요구했고 영양학적으로도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렵 채집민들은 다양한 야생동물과 식물을 먹으며 비교적 균형 잡힌 식사를 했지만 초기 농부들은 소수의 탄수화물 작물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가뭄이나 병충해로 한 해 농사를 망치면 그대로 굶어 죽을 위험까지 떠안아야 했죠. 그렇다면 인류는 왜 이 고되고 위험한 농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까요? 다이아몬드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선택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아주 서서히 균형이 무너진 과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요인은 야생 먹거리의 감소입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매머드와 같은 대형 포유동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인구가 서서히 늘면서 주변의 야생 자원도 점차 고갈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사냥하고 채집할 수 있는 먹이가 줄어들자 인류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반대로 작물화할 수 있는 야생식물의 증가입니다. 기후가 변하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 같은 곳에서는 야생밀이나 보리 같은 곡물들이 넓은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류에게 힘들지만 안정적인 새로운 식량 자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필요한 기술의 발전입니다. 인류는 이미 야생 곡물을 수확하기 위한 낫, 곡식을 담을 바구니, 빻기 위한 절구, 그리고 저장하기 위한 구덩이 같은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들은 야생 곡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해주었고, 이는 곧 초기 농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요인은 바로 인구 밀도와 식량 생산 사이의 되먹임 작용입니다.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적은 양이라도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수렵 채집만 할 때보다 조금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사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농사를 더 지으면 인구는 더 늘어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제 인구는 너무 많아져서 다시 수렵 채집 생활로 돌아가서는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번 올라탄 농업이라는 열차에서 내릴 수 없게 된 셈이죠. 다이아몬드는 이를 자가촉매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농업의 채택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인구 압력과 환경 변화에 떠밀려 들어선 어쩔 수 없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일단 한 사회가 이 길로 들어서면 불어난 인구를 바탕으로 수렵 채집민 이웃을 수적으로 압도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로써 농업은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먼저 거대한 변화는 작은 단계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으로의 전환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점진적인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사회의 큰 변화 역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되먹임 작용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시작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순환은 스스로를 강화하며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삶 전체를 바꾸기도 하고 작은 실수 하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도 합니다. 이 되먹임의 원리를 이해하면 현상을 더 깊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는 점입니다. 농경사회가 다시 수렵사회로 돌아갈 수 없었듯이 우리의 선택 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제도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택의 장기적인 결과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것이라는 개념은 항상 상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당연히 농업이 수렵 채집보다 우월해 보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좋은가는 전적으로 그 시대의 환경과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절대적인 판단은 위험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가 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야생 동식물 중에 왜 하필 밀과 벼, 소와 돼지 같은 소수만이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선택받은 동식물들의 비밀, 즉 어떻게 야생의 열매를 우리 식탁에 오르는 작물로 길들였는지 그 과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균, 쇠 강의, 9강. 지난 시간에는 인류가 왜 고된 농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그 복잡하고 점진적인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강의 말미에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많고 많은 야생 동식물 중에 왜 하필 밀과 벼, 소와 돼지 같은 소수만이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이번 장에서는 바로 이 선택받은 식물들의 비밀, 즉 어떻게 야생의 열매를 우리 식탁에 오르는 작물로 길들였는지 그 과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대인들이 식물의 유전 원리를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품종을 개량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식물의 작물화는 대부분 의도하지 않은, 즉 무의식적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초기 인류는 그저 수많은 야생 식물 중에서 자신들의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랐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숲에서 수십 개의 완두콩 꼬투리를 발견했다면 어떤 것을 집으로 가져왔을까요? 당연히 더 크고 더 달고 먹기 좋은 것을 골랐을 겁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씨앗들을 주거지 근처에 버렸겠죠. 그 씨앗들 중에서 싹이 터 자란 것들은 당연히 그들이 선택했던 우월한 형질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과정이 수백, 수천 년간 반복되면서 식물은 서서히 인간의 입맛에 맞게 변해간 것입니다. 이 무의식적인 선택이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크고 맛있는 열매를 향한 선택입니다. 야생 완두콩은 아주 작았지만 사람들은 꾸준히 더 큰 콩을 골라 먹고 그 씨앗을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먹는 커다란 완두콩이 탄생했습니다. 다음은 독성을 제거한 선택입니다. 야생 아몬드는 시아나물이라는 맹독을 품고 있어 몇 알만 먹어도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유전적 돌연변이로 독이 없는 아몬드 나무가 태어납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연히 이 독 없는 나무를 발견했고 그 씨앗만을 집중적으로 심고 퍼뜨렸습니다. 결국 인류는 맹독성 식물을 안전한 견과류로 바꾸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수확하기 편한 형태로의 선택도 있었습니다. 야생 밀이나 보리는 씨앗이 익으면 이삭이 저절로 부서져 바람에 흩날립니다. 식물의 입장에서는 자손을 퍼뜨리는 훌륭한 전략이지만 인간 입장에서는 수확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돌연변이로 이삭이 부서지지 않는 개체가 나타났고 농부들은 나드로 베어 거두기 쉬운 이 개체들만을 수확해 다음 해에 심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모든 밀과 보리는 인간의 수확을 얌전히 기다리는 품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식물의 작물화는 인간과 식물이 함께 만들어온 일종의 공동 진화 과정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유리한 식물을 선택했고 그 식물은 인간의 보살핌 속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아무 식물이나 겪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인간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변할 수 있는 유전적 잠재력을 가진 소수의 식물만이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위대한 변화는 무의식적인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초기 농부들은 품종 개량이라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 큰 것, 더 맛있는 것을 고르는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인류의 식탁을 바꾸고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과 선호가 모여 사회 전체에 어떤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는 눈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야생식물의 쓴맛과 독성 너머에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는 사물의 현재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그 잠재력을 통찰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어떤 식물이 작물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식물이 인간의 선택에 반응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을 애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떡갈나무의 도토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밀처럼 주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성공이 단순히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올바른 기초와 조건 위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환경은 서로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식물을 바꾸었지만 그 결과로 변화된 식물은 다시 인간의 정착 생활과 인구 증가를 이끌며 인간 사회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식물이 어떻게 길들여졌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축에 대한 중요한 퍼즐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왜 말은 가축이 되었지만 그 사촌인 얼룩말은 그러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소를 길들였지만 들소는 그러지 못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가축이 될 수 있는 동물의 까다로운 자격 조건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균, 쇠 강의 10강. 지난 시간에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야생식물을 길들여 오늘날의 작물로 만들었는지 그 무의식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강의 말미에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은 어떨까요? 왜 우리는 말을 길들여 타고 다녔지만 그 사촌인 얼룩말은 그러지 못했을까요? 왜 멧돼지는 집돼지가 되었지만 곰은 되지 못했을까요? 오늘 강의에서는 바로 이 가축이 될 수 있는 동물의 까다로운 자격 조건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이아몬드는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서 아주 유명한 첫 문장을 빌려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것이 바로 안나 카레니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가축화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공적으로 가축이 된 동물들은 모두 여러 가지 필수 조건을 두루 갖춘 일종의 행복한 가정과 같습니다. 반면 가축화에 실패한 수많은 동물들은 단 하나의 결정적인 결격 사유만으로도 탈락해버린 저마다의 이유를 가진 불행한 가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생동물이 가축이 되기 위해 통과해야 했던 까다로운 자격심사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었을까요? 첫째, 식성이 까다롭지 않아야 합니다. 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보다 얻는 이익이 커야 합니다. 만약 사자나 호랑이 같은 육식동물을 키운다면 그들을 먹이기 위해 또 다른 동물을 키워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류가 선택한 대부분의 가축은 인간이 먹지 않는 풀을 먹는 초식동물이거나 남는 음식을 처리하는 잡식동물입니다. 둘째, 성장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동물이 다 자랄 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코끼리는 완전히 성장하는데 15년이나 걸립니다. 이런 동물은 효율적인 가축이 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감금된 상태에서 번식을 잘해야 합니다. 어떤 동물들은 특정한 구애 행동이나 넓은 영역을 필요로 해서 우리의 갇힌 상태에서는 번식을 거부합니다. 치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넷째, 성질이 너무 사나우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고기가 많고 유용해 보여도 인간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동물은 곁에 둘 수 없습니다. 회색곰이나 아프리카 들소 같은 동물들이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했던 얼룩말 역시 성질이 매우 예측 불가능하고 사나워서 사람을 물거나 걷어차는 일이 잦아 가축화에 실패했습니다. 다섯째, 겁이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어떤 동물들은 위험을 느끼면 이성을 잃고 무작정 내달리거나 심지어 스트레스로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가젤과 같은 영양 종류가 대표적으로 이들은 포위되거나 좁은 공간에 갇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가축화가 불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구조입니다. 가축화의 이상적인 동물들은 보통 무리를 짓고 살며 그 무리 안에 뚜렷한 서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인간을 그 무리의 우두머리로 받아들이고 순순히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 염소, 소, 말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반면 혼자 생활하고 각자의 영역을 지키려는 동물들은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전 세계의 수많은 대형 포유동물 중에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종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하게도 그 극소수의 후보종 대부분이 바로 유라시아 대륙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나 호주 대륙은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인류가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대형 포유동물이 멸종했기 때문에 가축으로 삼을 만한 후보 자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공이란 여러 가지 필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장점이 아무리 많아도 단 하나의 결정적인 약점이 모든 것을 실패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나 카레니나 원칙이며 이는 동물 가축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 여러 프로젝트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존재는 그 고유의 특성 때문에 우리의 목적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얼룩말을 길들일 수 없었고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지리적 운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가축화할 만한 동물의 분포가 대륙마다 극도로 불평등했다는 사실은 유라시아 사회가 농업, 운송, 전쟁, 그리고 질병 면역에 있어서 다른 대륙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출발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을 분석할 때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 즉 결정적인 실패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성공 요인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때로는 실패를 막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특정 식물과 동물이 길들여졌고 왜 그 과정이 유라시아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유라시아는 거대한 대륙인데 어떻게 비옥한 초승달 지대 같은 곳에서 시작된 이런 이점들이 유럽과 인도, 중국 같은 곳까지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지도를 펼쳐놓고 대륙의 형태와 축의 방향 그 자체가 인류 역사의 전파 속도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균, 쇠 강의 11강. 지난 시간에는 행복한 가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이 가축화할 만한 동물의 원재료를 거의 독점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식량 생산에 필요한 작물과 가축이 유라시아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라시아는 거대한 대륙입니다. 어떻게 비옥한 초승달 지대 같은 한 지역에서 시작된 이 강력한 이점들이 유럽과 인도, 중국 같은 곳까지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강의에서는 지도를 펼쳐놓고 대륙의 형태 그 자체가 인류 역사의 속도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대륙의 축입니다. 지도를 보면 유라시아 대륙은 동쪽과 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즉 동서 방향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은 남쪽과 북쪽으로 길게 뻗은 남북 방향의 축을 가지고 있죠. 이 단순한 지리적 차이가 인류 문명의 전파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유라시아의 동서축이 가진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쪽과 서쪽을 따라 이동한다는 것은 위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도가 비슷하면 낮의 길이, 계절의 변화, 평균 기온, 그리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생태 환경이 매우 유사합니다. 이는 농업의 전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작물화된 밀과 보리는 비슷한 위도에 있는 서쪽의 유럽이나 동쪽의 인더스 문명 지역으로 아주 쉽게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기후가 비슷하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축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 농업 기술과 작물, 가축은 물론이고 바퀴나 문자 같은 다른 혁신적인 발명품들도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아주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남북으로 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쪽이나 북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위도를 계속해서 가로지르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기후의 급격한 변화를 마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멕시코의 따뜻한 기후에서 작물화된 옥수수는 북쪽의 추운 기후에 적응하는 데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서늘한 고산지대에서 길들여진 라마는 중앙아메리카의 뜨거운 열대 정글을 통과하지 못해 북미 대륙으로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대 기후의 작물들이 사하라 사막을 넘거나 대륙 남쪽의 온대 기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국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은 거대한 지리적, 생태적 장벽들로 인해 내부적으로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각 지역은 혁신이 전파되기를 수천 년간 기다리거나 혹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스스로 발명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질이라는 거대하고 근본적인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도 위에 그어진 대륙의 축방향이라는 단순한 사실 하나가 각 문명의 발전 속도와 교류의 양을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힘의 불균형을 낳았습니다. 큰 그림을 보지 않고는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결성이 얼마나 중요한 이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의 동서축은 사실상 거대한 하나의 소통망을 만들어 기술과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흐르게 했습니다. 반면 다른 대륙의 남북축은 단절과 고립을 낳았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교류하는 사회나 개인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작은 속도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라시아에서는 농업이 빠르게 퍼져나간 덕분에 다른 대륙보다 수천 년 먼저 그 기반 위에서 국가, 문자, 기술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었습니다. 처음에 작은 우위가 시간이 흐르면서 거대한 우위로 증폭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다시 한번 인종주의적 설명이 왜 틀렸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각 대륙의 발전 속도 차이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지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마주한 지리적, 생태적 장벽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식량 생산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탄생했고 대륙의 모양 덕분에 그 무기가 빠르게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제목에 있는 마지막 열쇠, 균은 어떻게 이 불평등의 역사에서 그토록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인류와 함께 진화해온 질병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유라시아인들은 전 세계에 치명적인 질병을 퍼뜨리는 쪽이 되었고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균, 쇠 강의 12강. 지난 시간에는 대륙의 축방향이라는 단순한 지리적 사실이 농업과 기술의 전파 속도를 결정하고 유라시아 대륙에 엄청난 이점을 안겨주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총과 쇠의 기원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제목에 있는 마지막 열쇠, 즉 균은 어떻게 이 불평등의 역사에서 그토록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강의에서는 인류와 함께 진화해온 질병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유라시아인들은 전 세계에 치명적인 질병을 퍼뜨리는 쪽이 되었고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나 호주, 태평양의 섬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이 가져온 질병에 의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천연두, 홍역, 흑사병, 인플루엔자 같은 질병들은 원주민 인구의 90%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이는 군대의 총칼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정복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일방적인 교환이었을까요? 왜 아메리카 원주민의 질병이 유럽을 초토화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질병들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천연두나 홍역 같은 병들은 군중 질병이라고 불립니다. 이 병들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감염되면 짧은 시간 안에 환자가 죽거나 혹은 평생 면역을 얻게 됩니다. 이런 질병이 계속 유지되려면 병원균이 끊임없이 새로운 숙주, 즉 면역력이 없는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군중 질병은 인구 규모가 작고 흩어져 사는 사회에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모두 죽거나 면역을 갖게 되어 병원균이 더 이상 퍼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수십만 명 이상이 밀집해서 사는 거대한 사회에서만 군중 질병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인구 밀집 사회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농업이었습니다. 수렵 채집 사회는 인구 밀도가 너무 낮아 군중 질병이 발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치명적인 질병의 역사는 농업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질병들은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인류를 괴롭힌 대부분의 주요 전염병은 바로 우리가 길들인 가축들의 질병에서 진화한 것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소, 양, 돼지 같은 가축들과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동물의 배설물이나 피해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동물들 사이에서만 돌던 수많은 미생물들이 인간이라는 새로운 숙주에 적응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홍역은 소의 우역이라는 질병에서, 결핵역시 소에서, 인플루엔자는 돼지와 오리에서, 그리고 천연두는 소나 낙타의 바이러스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가축을 길들인 곳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먼저 농업을 발전시켜 거대한 인구 밀집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 조건, 즉 수많은 가축과 수많은 인간이 한데 뒤섞여 사는 환경이 유라시아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병원균 배양 접시로 만든 것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유라시아인들은 새로운 전염병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게 유전적, 면역학적 저항력을 물려주었습니다. 결국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를 몸에 지니고 있었던 십자군이었던 셈입니다. 그들의 세균은 면역력이 전혀 없는 순진한 원주민 사회를 무자비하게 파괴했고, 이는 유럽인들의 정복을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역사의 모든 요소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대의 소를 길들인 평화로운 행위가 수천 년 후 다른 대륙의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이끈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고난의 역사가 역설적으로 힘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복잡한 진실을 보게 됩니다. 수천 년간 전염병에 시달렸던 유라시아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결국 그들에게 무서운 생물학적 우위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인구 밀도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조밀하게 연결된 사회는 질병뿐만 아니라 기술과 아이디어의 확산에도 유리한 변화의 용광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인종주의적 설명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가장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유럽인들이 세균으로 세계를 정복한 것은 그들의 인종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가축들과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리와 농업 역사의 산물이지 생물학적 우월성의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총, 균, 새라는 세 가지 정복의 무기가 모두 농업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사로와 아타우알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무기를 보았습니다. 바로 문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이 강력한 도구가 탄생했으며 왜 어떤 사회는 문자를 가졌고 다른 사회는 갖지 못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균, 쇠 강의 13강. 지난 시간에는 가축에게서 얻은 치명적인 선물, 즉 세균이 어떻게 유라시아 대륙의 정복을 도운 일방적인 무기가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는 총, 균, 새라는 세 가지 정복의 무기가 모두 농업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사로와 아타우알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무기를 보았습니다. 바로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 문자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어떻게 이 문자가 탄생했으며 왜 어떤 사회는 문자를 가졌고 다른 사회는 갖지 못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농업과 마찬가지로 문자 역시 인류 역사상 몇 번 안 되는 매우 희귀한 발명품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문자가 완전히 독자적으로 발명되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은 단 두 군데뿐입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3000년 이전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이 만든 쐐기 문자입니다. 두 번째는 기원전 600년경 멕시코 남부의 인디언 사회에서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이집트 문자나 중국 문자 역시 독자적인 발명의 가능성이 있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수메르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문자는 아무나 아무 데서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문자는 이토록 드물게 발명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초기 문자의 역할이 시나 소설을 쓰는 낭만적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문자는 복잡한 사회를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탄생했습니다. 즉, 세금을 걷고 곡물의 재고를 파악하고 법률을 기록하고 왕의 업적을 선전하는 등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행정 도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문자가 발명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이미 식량 생산을 통해 많은 인구를 부양하고 사회 계층이 나뉘고 복잡한 정치 제도를 갖추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잉여 식량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전문적인 필경사 계층이 존재해야 했고 문자를 사용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복잡한 사회 문제가 있어야 했습니다. 수렵 채집 사회는 문자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유지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문자의 발명 역시 농업이 낳은 또 하나의 결과물이었던 셈입니다. 일단 한 곳에서 문자가 발명되고 나면 다른 사회로 퍼져나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청사진 복사입니다. 이는 기존 문자 체계를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 언어에 맞게 약간만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쓰는 로마 알파벳은 에트루리아 문자를, 에트루리아 문자는 그리스 문자를, 그리고 그리스 문자는 페니키아 문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 체계는 이렇게 서로 빌려주고 빌려오는 과정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아이디어 확산입니다. 이는 문자의 구체적인 형태가 아니라 문자라는 아이디어 자체에 영감을 받아 자기 언어에 맞는 새로운 문자 체계를 창조해내는 방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미 체로키족의 문자입니다. 문자를 몰랐던 시코이라는 이름의 한 체로키 인디언은 백인들이 종이 위에 무언가를 적어 의사소통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문자라는 개념에만 영감을 얻어 10년이 넘는 연구 끝에 체로키 언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독창적인 음절 문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글 역시 다른 문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세종대왕과 지편전 학자들이 우리말의 가장 과학적인 원리로 완전히 새로운 글자를 창조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 확산의 가장 위대한 사례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의 전파 과정 역시 대륙의 축방향이라는 지리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라시아의 동서축은 아이디어와 기술의 전파에 유리했기에 수메르에서 발명된 문자의 개념은 사방으로 빠르게 퍼져나가 다양한 문자 체계를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남북축의 지리적 장벽에 가로막혀 멕시코에서 발명된 문자가 남미의 잉카 제국이나 북미의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사로는 다른 정복자의 전략을 책으로 읽고 있었지만 아타우알파는 눈앞의 적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가질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위대한 발명은 종종 창의적인 영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필요성에서 태어난다는 점입니다. 문자는 국가의 회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격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빌리고 적용하는 것에 힘을 배우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로마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는 문자를 스스로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리한 차용자였습니다. 이는 진보란 종종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업적 위에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코이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창의력과 아이디어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합니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단 하나의 영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발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다시 한번 지리가 운명을 결정하는 강력한 요인임을 확인시켜줍니다. 문자가 유라시아 전역으로 쉽게 퍼져나간 반면 아메리카에서는 특정 지역에 고립되었던 것은 전적으로 대륙의 형태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라시아 사회가 가진 이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농업, 세균, 그리고 문자의 기원과 그 불평등한 전파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바로 기술입니다. 왜 어떤 사회는 복잡한 기계와 강철 도구를 개발했고 다른 사회는 석기 시대에 머물렀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기술 발전의 동력은 무엇이며 기술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지리적 패턴을 따라 발전했는지 그 원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균, 쇠 강의 14강. 지난 시간에는 문자라는 강력한 도구가 어떻게 탄생하고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지리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는 총, 균, 세, 그리고 문자에 이르기까지 사회 발전의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그 마지막 핵심 요소, 즉 기술의 발전에 대해 파헤쳐보려 합니다. 어떤 사회는 복잡한 기계와 강철 도구를 개발했고 다른 사회는 석기 시대에 머물렀을까요? 우리는 흔히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절실한 필요가 있어야만 위대한 발명이 탄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이 책에서 역사를 돌아보면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고 주장합니다. 즉, 발명이 필요의 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위대한 발명품들이 처음에는 뚜렷한 목적 없이 그저 호기심 많은 발명가들의 장난감이나 취미 활동으로 탄생했다는 뜻입니다. 발명품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야 사회가 서서히 그것의 쓸모를 찾아내고 마침내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필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토머스 에디슨이 처음 축음기를 발명했을 때 그는 이것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유언을 녹음하거나 말을 하는 인형을 만들거나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음악을 녹음하고 듣는 것이 축음기의 가장 중요한 용도가 될 것이라고는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발명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필요성은 나중에 발견된 것입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의 자동차는 부자들의 비싸고 불편한 장난감이었을 뿐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절실한 필요가 아니라면 무엇이 기술의 발전을 이끌까요? 다이아몬드는 한 사회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몇 가지 요인을 제시합니다. 우선, 새로운 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경제적으로 명백한 이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회가 혁신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가졌는지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회에서 그 기술의 장점을 얼마나 쉽게 관찰할 수 있는지도 기술의 수용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술 발전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축적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발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여러 기술들을 조합하고 조금씩 개선하는 과정에서 탄생합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은 그보다 앞서 존재했던 비효율적인 증기기관을 개선한 결과물이었죠. 그리고 기술은 한번 발전하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가속화하는, 즉 자가촉매 작용의 특징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철기 기술의 발전은 더 좋은 채광 도구를 만들게 했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철을 생산하여 더 많은 도구를 만드는 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유라시아 대륙이 기술 발전의 선두주자가 되었는지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과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더 많은 잠재적 발명가와 더 많은 경쟁사회가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동서로 뻗은 축은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면 대륙 전체로 빠르게 전파되어 여러 사회가 경쟁적으로 그 기술을 모방하고 개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농업을 일찍 시작한 덕분에 다른 대륙보다 수천 년이나 먼저 잉여 식량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기술자들을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메리카나 호주, 아프리카 같은 다른 대륙들은 인구 규모가 작고 지리적으로 단절되어 기술의 전파가 느렸으며 식량 생산의 출발도 늦었기 때문에 기술 발전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혁신은 종종 절박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과 자유로운 실험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요성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더라도 당장의 쓸모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시도가 위대한 발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발명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 기술이 사회에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라도 사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보란 축적되고 협력적인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발명가들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기존의 아이디어들을 조합하고 발전시킵니다. 어떤 기술도 홀로 동떨어져 발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기술의 불평등이 앞서 우리가 살펴본 모든 요인들, 즉 식량 생산, 인구, 지리적 요인이 합쳐진 결과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가장 잘 연결된 땅에서 가장 오랫동안 경쟁하며 쌓아올린 결과가 바로 유라시아의 기술적 우위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총, 균, 세, 그리고 문자, 기술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문명 간의 거대한 격차를 만들었는지 그 핵심 원리들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합적인 모델을 가지고 실제 각 대륙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론들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인류가 정착했던 땅인 호주와 뉴기니의 역사를 분석하며 왜 그곳들은 유라시아와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균, 쇠 강의 15강. 지난 시간에는 기술 발전의 동력이 무엇이며 왜 유라시아 대륙이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제 총, 균, 세, 문자, 기술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문명 간의 거대한 격차를 만들었는지 그 핵심 원리들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종합적인 모델을 가지고 실제 역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대는 바로 가장 먼저 인류가 정착했던 땅인 호주와 뉴기니입니다. 호주와 뉴기니는 약 4만 년 전 유럽인들이 아직 동굴에서 살고 있던 아주 이른 시기에 이미 현생 인류가 정착한 땅입니다. 다른 대륙에 비해 수만 년이나 앞선 출발을 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토록 오랜 시간에도 불구하고 18세기에 유럽인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의 사회들은 여전히 석기 시대를 살고 있었을까요? 왜 반대로 호주 원주민들이 유럽을 침략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배운 모델을 통해 호주의 역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식량 생산의 부재입니다. 호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척박한 대륙입니다. 기후는 예측 불가능하고 농사에 적합한 토종 야생식물도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재배되긴 했지만 많은 인구를 부양할 만큼 생산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더 결정적으로 호주에는 가축화할 만한 대형 포유동물이 단 한 종도 없었습니다. 초기에 인류가 대륙의 대형 동물들을 모두 멸종시킨 이후 호주에는 캥거루나 코알라 같은 유대류 동물들만 남았습니다. 이들을 길들여 밭을 갈게 하거나 젖을 짤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곧 쟁기를 끌 동물도, 비료를 제공할 가축도, 무거운 짐을 나를 운송수단도, 그리고 치명적인 세균의 원천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식량 생산이라는 토대가 없었기 때문에 호주 원주민 사회는 수렵 채집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는 놀라운 지혜와 복잡한 사회 규범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인구 밀도를 높이고 전문가를 키우고 복잡한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잉여 식량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인구는 적고 흩어져 살았으며 이로 인해 기술 발전도 매우 더뎠습니다. 어떤 기술이 발명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웃산 뉴기니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뉴기니는 호주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산이 많은 뉴기니의 고산지대에서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토란, 얌, 바나나 같은 토종 식물들을 작물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매우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뉴기니의 농업 역시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주식작물 대부분이 단백질 함량이 매우 낮았습니다. 둘째, 밀이나 쌀처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곡물 작물이 없었습니다. 셋째, 호주와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공급하고 농사일을 도울 대형 가축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뉴기니의 농업은 호주보다는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해주었고 부족 단위의 마을 사회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나 국가를 형성하고 금속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거대한 인구 밀도와 잉여 식량을 만들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회는 만성적인 소규모 부족 전쟁 상태에 머물렀고 이것이 바로 얄리가 살았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대륙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사례는 이 책의 핵심 이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수만 년이라는 시간적 우위는 식량 생산에 필요한 올바른 환경적, 생물학적 원재료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리와 생물학이 시간을 압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를 기술 수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호주 원주민과 뉴기니인들은 결코 원시적이거나 뒤처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혹독한 환경의 제약 속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탁월하게 적응한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지식 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진보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립되고 인구가 적으면 오히려 기술이 퇴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태즈메이니아 섬의 사례가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은 우리를 다시 얄리의 질문으로 데려갑니다. 우리는 이제 얄리의 민족이 유럽인들과 같은 화물을 갖지 못했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인종차별적이지 않은 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수만 년간 살아온 땅의 깊은 환경적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환경적 한계가 호주와 뉴기니의 역사를 어떻게 빚어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환경적 요인들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은 곳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문명의 요람이 되었고 세계사의 또 다른 주요 권력의 중심지가 된 중국의 역사를 탐험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균, 쇠 강의 16강. 지난 시간에는 인류가 가장 먼저 정착했지만 환경적 한계 때문에 발전이 더뎠던 호주와 뉴기니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이 책의 핵심 이론이 어떻게 실제 역사에 적용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정반대의 사례, 즉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문명의 요람이 되었고 세계사의 또 다른 주요 권력의 중심지가 된 중국의 역사를 탐험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계 지도를 보면 유럽은 비슷한 크기의 땅에 수십 개의 나라와 언어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거대한 영토가 단 하나의 국가, 단 하나의 문자체계 아래 강력하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왜 유럽은 영원한 분열 상태로 남았고 중국은 일찌감치 통일 제국을 이루어 그 역사를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을까요? 그 답 역시 중국의 지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농업이 독자적으로 시작된 몇 안 되는 발상지 중 하나였습니다. 북쪽의 황허강 유역에서는 기장 농사가, 남쪽의 양쯔강 유역에서는 벼농사가 일찍부터 발달했습니다. 이 두 개의 강력한 농업 중심지는 마치 비옥한 초승달 지대처럼 엄청난 인구와 기술력을 키워내는 문명의 엔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역은 점차 하나의 거대한 문명권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중국의 지리적 특성입니다. 유럽이 알프스나 피레네 산맥처럼 넘기 힘든 거대한 산맥들로 잘게 나뉘어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의 지형은 상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서로 흐르는 거대한 두 강, 황허강과 양쯔강은 내부 지역을 연결하는 대동맥 역할을 했고 강 사이의 지역도 비교적 낮은 평야로 이루어져 있어 교류와 군사적 정복이 용이했습니다. 해안선 역시 유럽처럼 복잡하게 꼬여있지 않고 비교적 완만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연속성 덕분에 한번 강력한 힘이 등장하면 중국 전체를 통일하기가 유럽에 비해 훨씬 수월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진나라가 최초의 통일 제국을 세운 이래 중국은 분열과 통일을 반복했지만 통일된 중국이라는 개념은 항상 역사의 기본값으로 작동했습니다. 한번 통일의 길이 닦이자 그 길을 따라 다시 통일하는 것이 훨씬 쉬워진 것입니다. 반면 유럽의 지리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이베리아, 스칸디나비아처럼 거대한 반도들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세계를 형성했고 험준한 산맥들은 각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도 나폴레옹도 그 누구도 유럽을 영구히 통일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여러 개의 힘의 중심이 존재했고 한쪽이 너무 강해지면 다른 쪽이 연합하여 균형을 맞추는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된 중국과 분열된 유럽, 두 체제는 각각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중국의 통일은 거대한 안정 속에서 수로 건설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거대한 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단 한 명의 황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거대한 문명 전체의 발전이 멈춰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세기의 명나라 황제가 정화의 대함대를 해체하고 해양 탐험을 금지시킨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결정 하나로 중국의 대항해 시대는 막을 내렸고 경쟁자가 없었기에 그 결정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럽의 분열은 끊임없는 전쟁과 혼란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경쟁이 혁신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콜럼버스가 포르투갈 왕에게 항해 계획을 거절당했을 때 그는 이웃나라 스페인으로 가서 후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유럽이 하나의 제국이었다면 그의 항해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항상 여러 개의 경쟁적인 대안이 존재했고
이 치열한 경쟁이 결국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근대에 이르러 중국을 추월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다시 한번 지리의 거대한 힘을 확인하게 됩니다. 강의 흐름이나 산맥의 모양 같은 지형적 특성이 수천 년 동안 대륙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과 분열이라는 체제가 가진 장단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통일은 안정적이지만 정체를 낳을 수 있고, 분열은 혼란스럽지만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체제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초기 조건이 어떻게 역사의 경로를 결정하는지 보여줍니다. 중국의 초기 통일은 통일을, 유럽의 초기 분열은 경쟁을 각자의 역사적 기본값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체제가 더 나은지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게 됩니다. 중국의 통일 모델은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유럽의 경쟁 모델이 빛을 발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각 체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른 강점과 약점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의 두 중심지, 즉 중동에서 시작된 문명과 중국 문명의 각기 다른 발전 경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다 건너 신세계는 어떠했을까요? 왜 아즈텍과 잉카 같은 아메리카의 위대한 제국들은 결국 유라시아인들에게 무릎을 꿇어야만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델을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그들만의 독특한 발전 과정과 그 비극적인 운명의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균, 쇠 강의 17강. 지난 시간에는 중국의 지리가 어떻게 거대한 통일 제국의 토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유럽의 분열된 역사와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의 두 중심지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힘을 키워왔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 건너 신세계는 어떠했을까요? 왜 아즈텍과 잉카 같은 아메리카의 위대한 제국들은 결국 유라시아인들에게 무릎을 꿇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델을 가지고 13,000년 동안 고립되어 발전해온 두 세계, 즉 유라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를 정면으로 비교하며 그 비극적인 충돌의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직전에 유라시아 사회가 가졌던 강력한 이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라시아는 밀과 쌀 같은 매우 생산적인 작물과 함께 소, 말, 돼지, 양, 염소 등 완벽한 가축 세트를 갖추고 식량 생산에서 일찍부터 앞서 나갔습니다. 이는 조밀한 인구, 복잡한 정치 조직, 그리고 전문가 계층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가축과의 오랜 동거는 그들에게 치명적인 질병과 그에 대한 면역력이라는 무서운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에 금속 기술, 문자, 그리고 해양 항해술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서로 뻗은 대륙의 축 덕분에 이 모든 이점들이 대륙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서로를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간 아메리카 대륙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아메리카 원주민들 역시 옥수수, 감자, 호박 등을 작물로 한 매우 뛰어난 농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식량 생산 체계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가축화할 만한 대형 포유동물의 부재였습니다. 1장에서 살펴봤듯이 아메리카 대륙의 대형 동물들은 인류가 정착한 직후 대부분 멸종했습니다. 유일하게 가축화에 성공한 라마와 알파카는 안데스 산맥이라는 특정 지역에 고립되었고 밭을 갈지도 사람이 탈 수도 많은 고기를 제공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는 곧 쟁기를 이용한 농업의 부재, 기병의 부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군중 질병의 부재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아메리카 대륙의 남북으로 긴 축은 지리적, 생태적 장벽으로 작용하며 모든 것의 전파를 가로막았습니다. 멕시코에서 탄생한 뛰어난 작물 옥수수는 북미 동부의 서늘한 기후에 적응하는데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라마는 중앙아메리카의 열대 기후를 넘지 못했습니다. 멕시코 지역에서 발명된 정교한 문자 체계는 남미의 잉카 제국이나 북미의 다른 사회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퀴는 멕시코에서 장난감으로만 발명되었을 뿐 운송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메리카 대륙의 농업과 복잡한 사회는 메소아메리카, 안데스, 북미 동남부 등 몇몇 지역에 고립된 채 서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유라시아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았고 사회 간의 기술 교류도 훨씬 더뎠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의 도착은 단순히 두 문화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3,000년 동안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진행된 두 개의 거대한 역사적 실험이 충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애초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유라시아인들은 자신들의 대륙이 수천 년에 걸쳐 축적한 모든 이점들, 즉 강철무기, 말, 문자, 중앙집권적 국가 조직,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세균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 압도적인 패키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세계의 충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역사는 작은 우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격차로 증폭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가 식량 생산에서 가졌던 작은 초기 이점은 지리적 특성과 맞물려 수천 년에 걸쳐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이 분석은 인종주의적 역사관이 왜 완전히 틀렸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운명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생물학적 특성 때문이 아니라 그 대륙의 생태계, 즉 가축화할 동물의 부재와 대륙의 축 방향이라는 지리적 요인 때문에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유전자가 아닌 지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 결과를 가지고 과거의 인물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독창성과 지혜는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통제 범위를 아득히 벗어난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설정된 거대한 불리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현재 모습이 결코 필연적인 결과가 아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아메리카 대륙의 말과 소가 살아남았다면, 만약 대륙의 축이 동서 방향이었다면 지금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역사는 수많은 우연과 환경적 요인이 겹쳐 만들어진 여러 가능한 결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얄리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그에 대한 포괄적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걸친 부와 힘의 불평등은 각 대륙의 환경이 제공한 기회의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농업의 새벽부터 대항해 시대까지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추적하며 얄리의 질문에 답을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통찰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균, 쇠 강의 18강. 지난 시간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를 분석하며 13,000년간 고립되어 발전한 두 세계의 충돌이 어떻게 일방적인 결과로 끝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책의 시작을 열었던 얄리의 질문에 대한 포괄적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의 마지막 강의에서는 책의 모든 내용을 종합하며 이 거대한 역사의 통찰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얄리는 물었습니다. 왜 백인들은 그토록 많은 화물을 가졌는데 우리 뉴기니인들은 그러지 못했는가? 이 책은 그 답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모든 것은 수만 년 전 각 대륙에 따라 작물화, 가축화할 수 있는 야생 동식물의 분포가 매우 불평등했다는 지리적 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유라시아 대륙의 다른 대륙보다 훨씬 더 이른 식량 생산의 출발을 안겨주었습니다. 효율적인 식량 생산은 더 많은 인구, 정착 생활, 그리고 잉여 식량을 낳았습니다. 잉여 식량은 다시 사회를 지배하는 왕과 관료,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자 같은 전문가 계층을 탄생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정치 조직과 문자를 만들어냈고 금속을 다루어 강철 무기를 생산했습니다. 수많은 가축과의 동거는 유라시아인들에게 치명적인 세균과 그에 대한 면역력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의 동서로 뻗은 축은 이 모든 이점들이 대륙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가 서로를 강화시키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총, 균, 새, 그리고 문자, 기술이라는 정복의 무기들은 모두 이 깊은 환경적 뿌리에서 자라난 열매들이었습니다. 얄리의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들의 인종적,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각 대륙의 환경적 차이가 수천 년에 걸쳐 낳은 결과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설명을 두고 지리 결정론이라고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지리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문화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의 주장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리는 역사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흘러갈 수 있는 넓은 경로와 확률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지리는 왜 호주 원주민이 아닌 유럽인이 세계를 정복했는지 설명할 수 있지만 왜 그 유럽인들 중에서도 영국이 산업혁명을 주도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는 수많은 문화적, 개인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같은 위대한 개인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는 있지만 그 역시 자신이 속한 사회가 이룩한 발전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책은 현대 세계의 불평등이 얼마나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게 합니다. 어떤 나라의 부와 가난은 단순히 최근의 정책이나 그 국민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누적된 지리적 유산의 결과일 수 있다는 넓은 시각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겸손과 공감을 가르쳐줍니다. 역사적으로 유리한 환경에서 살아온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오만한 자부심 대신 겸손을, 불리한 환경에서 살아온 사회에 대해서는 섣부른 판단 대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인종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지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배운 분석의 틀은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술이나 기업은 성공하고 다른 것들은 실패하는지 안나 카렌이나 원칙을 통해 분석해 볼 수 있고, 오늘날 정보가 퍼져나가는 방식은 대륙의 축이했던 역할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는 역사가 단순한 이야기의 나열을 넘어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과학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과거를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현재 우리가 마주한 환경 문제나 국제적 불평등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얄리의 작은 질문 하나에서 시작하여 인류 문명의 거대한 역사를 가로지르는 긴 여행을 함께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얻은 통찰이 여러분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위치를 성찰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총, 균, 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